읽어야지. 라떼 좀 드릴까요? 라떼? 저도 라떼를 먹고 싶은데 오히려 배가 아파가지고. 저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먹는 거 보면 배가 아파. 커피랑 먹어야지. 살아있는 갈대. 3년 전에 읽었나 제가? 3년 전에 읽은 것 같아. 이거 뭐 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디 보니까 이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읽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좀 읽어보게 됐죠. 오늘 이제 내용이 내가 이렇게 많이 넣어놨는데 이 사진 자료, 사진 자료 때문에 제가 좀 많이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되게 네. 예쁘게 생겼네. 얼굴이 펄벅. 펄벅이죠, 펄벅.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분을 이 책을 읽기 전에 이분을 좀 알면 그래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우선 책 전체 줄거리하고 이분에 대한 얘기 잠깐 올려놨습니다. 한국식 이름이 박진주네요. 네, 박진주. 아니 한국에도 살으셨나 봐요. 중국에다 예. 중국에만 사는 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애착이 많죠. 어머. 네. 그래서 펄벅 재단이 이제 한국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전 세계에 있어요. 펄벅 재단이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 노벨 문학상을 탔으니까. 자, 살아있는 갈대. 보석 같은 조선 사람들의 이야기 있는데 출생은 이제 1892년에 태어납니다.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태어나고 이제 사망은 73년 3월 6일에 이제 미국에서 사망하죠. 이제 아버지가 선교사예요. 장로교 선교사로서 중국에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에 중국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원래는 그 본명은 펄사이든 스트리커 버그예요. 그래서 본명은 그렇고 중국어는 싸이전주예요. 싸이전주. 그래서 이제 진주죠, 진주. 진주인데 이제 그 유명한 소설, 중국에 관련된 소설은 대지, 대지라고 하는 책으로 왕릉일가에 대한 얘기로 쭉 쓰죠. 그래서 이제 생애를 보면 웨스트 버지니아에 태어나서 밑에 생후 수개월 만에 아기 때 미국 장로교 선교사인 부모를 따라 중국으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선교 관련 활동에만 열중한 아버지 때문에 집안일을 이런 어머니가 도맡아 했지만 부모의 중국 선교 활동은 펄벅이 자신을 중국 사람으로 생각했을 정도로 중국에 대한 애착을 갖게 한다. 그리고 펄벅은 1910년 대학교를 다니기 위해 미국으로 갔다가 1914년 이제 랜돌프 메콘 여자대학교에 학사학위를 하고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917년 뒤에 이제 중국 농업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는 존 로싱 벅과 결혼하였고 이때 성이 벅이 되죠. 왜 남편 따라가는 거니까 벅이 됩니다. 그들 사이에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은 지적 장애인이었고 자서전에 펄벅은 큰 딸이 자신을 작가로 만든 동기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 딸은 대지 왕릉의 딸로 그려져 있다. 결혼 후 남경 금능대학에서 영문을 10년 동안 가르쳤고 그 뒤에 동남대학에서 3년간 영문학을 가르쳤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1920년에 막 이제 뭐 일본의 난징 공격 뭐 이런 걸 다 이제 경험한 거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죠. 그래서 밑에 쭉 보면은 이 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단에 이제
세 번째부터 구스타프 오세로부터 노벨 문학상을 받은 법. 그래서 1930년 중국에서 동서양 문명의 갈등을 다룬 장편 첫 작품 동풍서풍을 출판하는데 출판사의 예상을 뛰었고 1년이 채 안 되어 3번이나 다시 인쇄할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였다. 이어 빈농으로 입신하여 대지주가 되는 왕릉을 중심으로 왕릉 안에 오란과 3명의 아들들의 역사를 그린 장편 대지를 출판하여 작가로서의 명성을 남겼다. 대지는 왕릉이 죽은 후 세 아들의 지주, 상인, 군벌로 각자의 삶을 개척하는 모습을 묘사한 아들들, 분열된 집, 함께 대지집을 구성한다. 그리고 1934년 이후로 그의 저서를 출판해온 제이데이 출판사 사장 R.J. 월시와 재원, 미국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1938년에는 미국의 여성 작가로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죠. 1938년에. 3페이지 보면 이제 2차 세계대전 후에도 평화를 위한 집필은 계속하였다. 그는 사회사업에도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펄벅 재단을 설립하여 전쟁 중 미국으로 인해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태어난 사생아 입양의 알선 사업도 벌이기도 했다. 한국을 몇 차례 방문하여 한국 관련 소설도 집필했는데 한국 농촌을 배경으로 한 갈대는 바람에 시달려도와 1881년 제2차 세계대전 말까지 한국 상류 가정 변천을 묘사하고 있다. 한국 혼혈을 소재로 한 소설 새해 1968년 쓰기도 했다. 그 밖에 작품으로는 무명의 어머니를 통해 영원한 모송상을 그린 아버지의 정기인 싸우는 천사들, 어머니의 정기 등이 있다. 한국과의 인연은 펄벅이 처음으로 한국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차 세계대전으로 미국의 OSS에 중국 담당으로 들어온 때부터 알려져 있다. 이제 부대가 첩보 부대 같아요. 당시 한국 전문으로 오게 된 유한양행 창업자이기도 한 유일한과 중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에 대한 호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유일한의 아내가 중국계 미국인인 호밀이였으며 유일한도 숙주나물 통조림 제조 회사인 라초이 식품회사를 운영하면서 중국의 녹두 장사와 거래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펄벅 자신의 작품 중 하나에서 주인공 이름을 김일한으로 하는데 이는 유일한과 인연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10년대 남경 금능대학에서 영문을 가르칠 때 제자로는 여운형, 이제 여운형이라고 우리나라에 독립운동 가면서 사실 이제 북쪽 계열의 사람이죠. 엄향섭 등이 있으므로 그 전부터 한국에 관심을 가졌으리라 여겨지고 있다. 이로써 한국과의 많은 인연을 토대로 한국에 대해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관한 케네디 대통령과의 일화가 있다. 케네디 대통령은 노벨상 수상자를 대상으로 백악관에서 만찬을 벌였었는데 펄벅 앞에서 주한미군 이야기를 하면서 주한미군이 너무나도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고 있으며 따라서 옛날처럼 일본이 한국을 지배 통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입으로 말했다. 그러자 펄벅은 그것은 마치 미국이 옛날 영국의 식민지로 돌아가자는 말과 같은 말이라며 응수했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이제 한국의 펄벅 재단이 1964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한국의 혼혈아들을 많이 이제 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함중아라는 사람, 함중아 가수 있죠. 함중아라는 사람도 그 재단에서 이렇게 혜택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페이지 보면은 부천 펄벅 기념관. 펄벅 여사는 1967년 부천시 신곡동의 소사희망원을 건립하여 1973년 3월 마감하기까지 그곳에서 한국전쟁고와 혼혈 아동을 손수 돌보고 미용과 양장 기술 등을 교육시켰다. 소사희망원은 1975년에 문을 닫았다. 부천시 펄벅의 박애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06년 9월 30일 옛 소사희망원 자리에 부천 펄벅 기념관을 설립했다. 부천시는 2019년부터 부천문화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을 배경한 소설이 3편이나 됩니다. 한국에서 온 두 처녀, 오늘 우리가 하늘 살아있는 갈대, 그리고 새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번 5페이지부터는 그림인데 이제 그림 쭉 볼게요. 이제 중국식 이름은 싸이 전주, 한국식 이름은 박진주, 인권 운동가죠. 그래서 중국인으로 사춘기를 보낸 펄벅이죠. 그리고 한번 넘겨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제 펄벅의 가족, 펄벅 맨 앞줄에 어머니 캐롤라인, 그래서 이제 어릴 때죠.
어릴 때 중국 고전 문학으로 삼국지 수호지 등 원서로 읽으면 자랐다. 이제 중국어도 잘했겠죠. 어릴 때 거기서 자랐으니까. 그리고 7페이지. 밑에 그림 보니까 영어 교사 시절 동료들과 사진 찍었죠. 이렇게 키도 컸네, 그죠? 키도 컸고, 그리고 학생들과 이렇게 사진도 찍었네요. 그다음에 죄책감과 고통을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했대요. 이제 밑에 8페이지 보면은 이제 자기 남편의 무관심과 딸로 인한 죄책감. 그래서 이제 딸이 이제 정신 지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글을 썼다고 시작해요. 그다음에 이제 1930년 그녀의 처녀작 동풍서풍은 동서양 문명 갈등 소설. 젊었을 때의 모습이고 넘겨서 1931년 출판된 소설 대지는 그녀에게 작가로 확고한 위치와 부와 명성을 주었다. 보면 되겠죠? 그리고 노벨 문학상을 1938년에 수상하게 되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후에도 계속 집필을 했다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뭐 일본 내막기 서평도 남겼다고 해요. 일본에 관한 소설도 썼어요. 일본에 관한 소설도 썼고, 그리고 이제 뭐 한국의 개정 정말 아름다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한국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기를 되게 좋아했대요. 나는 한국에 오기를 잘했다고 14페이지 잘했다고 자신한다. 그래서 거기 14페이지 보면은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단순한 글자이다. 24개의 부어가 조합될 때 인간의 목청에서 나오는 어떠한 소리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세종은 천부적 재능의 깊이와 다양성에서 한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갈 때는 이제 소설에 나오죠. 갈 때는 바람에 시달려 한국을 배경한 소설인데, 한국은 고상한 한국민이 살고 있는 보석 같은 나라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굉장히 고상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느냐고 케네디에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펄벅 재단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진이. 그리고 이제 여기 18페이지 보면은 그 밑에 이제 그 유명한 유한양의 유일한 박사, 유일한 박사와도 인연을 맺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유일한 박사의 소설의 김일한이 유일한으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한국에 많은 후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순이 여기 20페이지 보면은 이제 인순이도 이 펄벅 재단에 이제 혼혈 가수니까 같이 이렇게 방문해서 함께 했다고 합니다. 함중아라는 사람도 이 사람도 혼혈 가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인연을 맺게 되죠. 그리고 21페이지 한국인 딸, 한국인 양녀 줄리 해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펄벅에 대한 엇갈린 평가도 있습니다. 뭐 마지막에는 이제 결혼을 3번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중국에 살았지만 방공으로 돌아서서 중국 사람들이 되게 또 싫어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이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펄벅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이제 한번 면면을 좀 봤고, 이제 우리가 이 줄거리 굉장한 이제 역사 소설이죠. 굉장한 역사 소설. 그러니까 이 3대에 걸쳐서 나오죠. 3대에 걸쳐서. 3대에 걸쳐서 쭉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일제 강점하에 이제 어려운 시절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있는 대로 객관적으로 그대로 그려내고 있는 그런 소설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줄거리 한번 볼게요. 자, 몇 페이지까지 읽으셨죠? 이제 처음 읽으신 거죠? 네. 그 명성황후랑 자, 얘기하는 거. 오케이. 자, 그럼 한번 23페이지 볼게요. 23페이지. 펄벅은 선교사인 부모를 따라 중국에서 성장하여 미국에서 대학 졸업 후 난징대 교수로 재직하여 중국을 무대로 소설 대지를 써서
노벨 문학상과 퓰리처상을 수상했습니다. 동양의 정서와 문화의 깊이 통찰을 가졌으며 2차 대전 전후 사회사업에 매진하여 펄벅 재단을 설립했다. 혼혈아와 전쟁 고아를 돌보며 일생 동안 소설, 수필, 평론 등 80개의 작품을 남겼고 그녀의 업적과 자취를 가리는 펄벅 기념관이 부천 신곡동에 위치해 있다. 중국의 생활상을 그린 대지는 중국의 생활상이 일본을 무대로 쓴 수문꽃, 그리고 살아있는 갈대는 대지의 버금가는 펄벅의 야심작이고 우리 국민의 정서 깊이 파고든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 우리나라의 이제 우리나라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돼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여기도 나오지만 이 펄벅 여사가 구분을 해냈대요. 이 펄벅 여사는 우리는 외국인 잘 구분 못 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스코틀랜드 사람인지 구분 잘 못 하는데 펄벅 여사는 다 구분했대요. 조선 사람, 그다음에 조선 사람이죠. 그다음에 일본 사람, 그다음에 중국 사람. 이거를 이제 여기 중국에 살았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다 구분해냈대라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뭐냐? 이 중에 조선 사람 키가 제일 컸대요. 키가 제일 컸고, 물론 중국에 있으니까 이제 독립운동가들은 사실 다 멋지게 하고 오거든요. 이제 독립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 안에서 현장에서 사는 게 아니까 이제 거기 이동하다 보니까 그 외국으로 다니기 때문에 뭐 잘 입고 다니겠지만 그래도 키도 크고 호남형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 나라 중에서 그래도 호남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가 대단히 강했다. 의지가 강했고 좋은 사람만 만났나 봐. 의지가 대단히 강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살아있는 갈대라고 하는 것은 갈대는 이렇게 막 바람에 흔들리지만 결코 뿌리가 뽑히지 않잖아요, 그죠? 뿌리가 뽑히지 않고 그러니까 그러한 정신력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이제 예찬하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조선 사람들을 보석 같아, 보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 키가 되게 작았대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일본은 지도상으로도 보면 이렇게 원래 일본이 저기 판에서 조용히 좀 해. 너 왜 이렇게 오늘 시끄러워? 조용히 해? 이 판에서 이렇게 저쪽 동남아 판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일본이 섬으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동남아 사람이랑 비슷해요. 일본 사람들이 사실은. 동남아 그래서 이제 필리핀이나 이쪽 동남아 사람이나 베트남 이게 좀 비슷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사람들은 저 북방에서 오기 때문에 몽골이랑 좀 비슷해. 근데 이제 우리도 몽골계 좀 많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고구려, 뭐 신라, 백제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뒤에 이제 일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뭐가 있어요? 중국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문화를 받아들이잖아요. 이렇게 문화를 받아들이죠. 그리고 문화를 받아들여 또 문화를 또 이렇게 수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유통을 하는 거. 우리나라는 문화를 유통하는 나라예요. 거꾸로 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유통이 되게 하는데 과거에는 대부분 이렇게 흘러왔어요. 이렇게 흘러갔어요. 근데 이제 현대 사회에 와서는 이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 문화를 유통하다 보니까 사실은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여기서 가져온 그대로 쓰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백제가 이 백제 사람들이 일본에 좋은 문화를 많이 해주는데 이제 아소카 문화라고 하는 일본의 아소카 문화가 이 백제에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칠지도 이런 거 칠지도 검이죠. 칠지도 이렇게 이런 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 칠지도 이거 보신 적 있어요? 이 칠지도? 교과서. 그거 나오죠. 네, 이렇게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게 칼이에요? 예, 칼. 근데 희한하게 생겼. 예, 칼인데 이걸로 사람 죽이는 칼은 아니고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기술을 일본은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써 있어요. 일본 왕한테 준다. 자, 그러니까 이 정도로 문화가 그러니까 뭐 금동향로 이 금동향로 같은 경우는 중국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예술적 가치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를 유통하다 보니까 일본은 이제 사실 그 당시 옛날에는 거의 우리에게서 이 노동사를 지을지도 몰랐어요. 일본이 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매개 살리는 방법을 다 알려준 거죠. 근데 이제 배신 때리는 거 자기들이 조금 힘 세졌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흘러 들어온 것을 우리가 잘 우리가 이제 전통이라는 그래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 우리 것과 남의 것을 잘 이제 이거를 믹스해서 해서 이제 우리 것으로 잘 만들어내는 재주가 여기 있는 우리나라에. 여기 그냥 여기 일본이 그냥 받기만 했잖아. 중국도 유통을 하죠. 중국도 저쪽으로 올라가서 뭐 인도나 이쪽으로 유통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런 것을 잘 유통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실은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조금 이제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에 비해서 좀 의미 있게 조금 탁월하게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걸 펄벅이 느낀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내용을 쭉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한국의 격동기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투쟁한 김일한 가족 4대에 걸친 이야기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유한양행 여러분 그 유한양행 잘 아시죠? 네. 예. 지금은 이제 유한 킴벌리죠. 유한 킴벌리. 킴벌리랑 이제 협동해서 이제 종이 뭐 제지 그다음에 제약회사 이런 건데 이제 이 유한양행 사주 되시는 이제 유일한 박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우리 민족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실 때 이제 이 사람들 먹고 사는 거 하고 뭐죠? 이제 병약하니까 약을 이제 개발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란. 네. 이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란이 나와요. 그래서 4대 걸친 이야기죠. 이란인 아버지는 그 왕실의 측근으로 대원군의 명성허사에 민면 갈등하여 주변 강국인 청나라와 일본군의 대립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란을 통해서 그죠? 왕족과 이제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명성황후 시해 사건 후 주변 국가들의 주도권 다툼 속에 이란과 순위 부부는 아들 연춘과 연한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그죠? 이란과 순위 부부는 아들 연춘과 연춘과 연한에게 이제 연환이죠. 연환에게 학문을 가르치며 애국심을 고취시킨다. 연한은 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그죠? 연한은 교사죠. 교사로 근무하면서 여교사였던 기독교인과 결혼 후 종교인으로 일진에 제왕한다. 그래서 연한은 이제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결혼을 종교인 일제에 받게 대항하다가 교회에 갇혀 아내와 함께 희생당했다. 그래서 이 둘은 이제 순교를 당하는 거죠. 이제 작가의식이 이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작가의식. 이제 이 사람도 선교사의 장로교 선교사에 따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제 이런 순교당하고 희생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러한 이제 교회에 갇혀서 이제 불에 타워 죽임을 당하거든요. 이게 제암리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제암리 교회 사건이라고 있어요. 제암리 교회. 이 제암리라고 하는 충청도인가요? 제암리라고 하는 교회에서 일본인들이 이제 왜 우리나라 왜 독립운동가 중에 기독교인들이 유독 많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사참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참배는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유관순도 그렇고 다 이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항했죠. 특히 제암리 교회는 애고 어른이고 다 교회 가다 놓고 교회 밖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로 못을 박아요.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그 시대의 이야기들을 그냥 창작이 아니에요. 있었던 이야기들을 사실은 작가가 작가의식으로 뭐 하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그 시대를, 그러니까 문학이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이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글얼 문자예요. 배울 학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재미가 아니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웅변해주고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의 시대 상황을 극화해서 이 시대 상황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 이런 것이 있었다. 이런 아픔이 있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또 어린 아들 양은은 조부모가 조부모가 양육한다. 큰아들 연추는 독립운동을 위해 지하운동에 가담해 감옥에 갇혔다. 그래서 연추는 또 뭐죠? 독립운동 갇혔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일제시대에. 그죠? 그래서 거기 나오죠? 그래서 지하의 운동 가담해 감옥에 갇히게 돼. 탈옥하여 중국과 만주를 위해 독립운동에 매진한다. 독립운동 중 알게 된 한여와 일시로 동행했지만 자신의 투쟁에 방해가 될 것이 염려하고 홀로 안경을 떠난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는 뭐냐면 가정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을 가질 수가 없어서 이제 외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그런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펄벅은 이야기해 주면서 이들의 정신이 얼마나 고매한가 봐라. 이들이 얼마나 보석 같은가 봐라.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이들은 개인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들은 뭐예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자기 삶을 초계같이 버리고 있지 않냐. 뭐 여기는 이제 신앙을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한편 한여는 아들 샤샤를 데리고 러시아로 도망쳐 온갖 고생하다 병들어 죽고 고아에서 자란 샤샤는 천심 망고 끝에 아버지 연춘과 헤어난다. 그죠? 이제 여기 하나 샤샤라는 딸이 있는데 이 딸과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둘은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계신 조국을 찾아 고향에 돌아온다. 일본은 패전으로 치달으면서 악랄하게 민중을 괴롭힌다. 일본의 대도시의 원자폭탄에 떨어진 후에도 3일간 항복하지도 않은 독종 국가다. 미군의 인천 상륙을 환영해 나간 한국인들의 꽃다발과 태극기를 일본군과 미군들과 함께 찢어버리고 한영 인파에 총을 쏘았다는 얘기에 미국에 대한 분노가 치민다. 자, 이거 실제로 있었던 얘기.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조선 민중이 가서 미군과 환영하는데 거기다가 뭐요? 총을 쏴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요?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은 이 작가는 보세요. 작가는 일본만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강대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잘 알 것 같지만 우리는 미국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밑자에는 무슨 밑자를 써요? 아름다운 밑자 써. 아름다운 밑자. 그러니까 우리는 아름다울 밑자를 써서 미국을 동경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미국이 우리에게 도와준 것도 사실 있지만 사실은 미국이 도와주는 것은 겉으로 도와주지만 그 이외에 우리에게 뭐랄까요? 약소국이라는 것 때문에 대단히 이제 인권적으로 인격적으로 막대한 게 너무 많아요, 사실. 그런 게. 옛날에 그 효선이 미순양 그 탱크로 그냥 중학생 애들 그냥 깔아보는 게 죽였잖아요. 길 좁은 애들이 비키는데도 그냥 가서 깔아보는 걸 죽였어요. 그 정도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 애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미국도 사실은 일본 우리 제국주의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은 제국주의를 안 그래요. 근데 사실 미국도 제국주의거든요. 미국은 필리핀을 먹고 필리핀을 그렇게 정복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좋게 호감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좋게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좀 강해지고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얘기하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펄벅은 이제 자기가 미국 사람이지만
이건 미국이 너무 심했다는 거 아는 거죠. 자, 아까 얘기했죠. 케네디가 미군이 이제 거기 한국에 있으니까 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제 일본이 그냥 들어서 점령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뭐냐, 그 정도로 뭐예요? 한국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죠. 당시에 이런 이야기 사실이라는 거죠. 약속이 우리나라 당했던 서러움 그뿐이라 한편 소련이 뒤늦게 일본에 선전포고하고 밀려내려오는 상황에서 38도서 국토 양단 예측되는 부분이다. 한영 인파 속에서 이들의 총격으로 연춘은 죽었으나 살아있는 갈대란 전설적인 인물로 남는다. 이제 연춘이 죽게 되죠. 근데 이 독립운동가인데 살아있는 갈대랄 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뛰어난 인물로 남는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마무리하고 있는데, 큰 대나무에 비면 죽순이 솟아오르듯 새로운 미래가 솟아날 것을 예시한다. 연한의 아들 양이는 이제 얘네들 양이는 이제 의사가 되죠. 자, 양이는 의사가 돼요. 미국인 병원에서 일하게 되고, 러시아에 사는 연춘의 아들 샤샤는 북으로 떠난다. 이제 사촌간인데 이제 뭐 이데올로기 남과 북, 그죠? 예, 미국과 북 이런 식으로 사촌간의 노선에 갈린 것이다. 할아버지 일한이 그간 일하는 일을 자세히 기록으로 남겨 역사에 전해진다. 외국인들은 어쩜 그렇게 이제 뭐 이거는 나름대로 평가고, 이제 전체 이제 한번 보면은 전체가 좀 나오겠지만, 이 짧은 이제 일대기 안에 이들의 이제 일생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들의 일생 안에 우리의 구한말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역사 비극을 그대로 이제 한 가족을 가지고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런 거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개인의 역사는, 자 보세요. 국가의 운명이나 국가의 운명, 국가의 운명 이런 것들은 이거는 개인과 개인의 비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이 그대로 개인에게로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운명과 국가의 역사는 개인과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도 한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면 자녀들이 힘들잖아요. 그죠? 한 가정이 경제적으로나 또는 뭐 부모님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제일 먼저 고생하는 건 자녀들이에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국가의 이런 모습들을, 근데 이 소설가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런 비극을 어떻게 이들은 지혜롭게 헤쳐나가는가. 그래서 이제 이 펄복은 이 사람들이 훗날에는 이런 모든 걸 잘 이겨낼 것이라고 예견한 좀 희망적인,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갈대라고 얘기했고 대나무 죽순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런 지혜롭게 잘 해서 이제 희망을 얘기하는, 희망을. 우리 지난주에 비극적인 일이 있었죠. 이태원에서. 혹시 뭐 주변에 아는 사람이 희생자는 없죠? 네. 그러니까 요 애들이 지금 죽은 20, 30대, 대부분 20, 30대잖아요. 얘네들이 세월호 세대 애들이라는 거예요. 세월호 애들이 8년째 자라니까 애들 20, 30대 되는데, 그러니까 세월호 때도 그렇게 수많은 비극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국가의 정치나 정치라는 게 뭐냐면 물을 바르게 흐른다는 뜻이거든요. 정치가. 그러니까 나라가 백성을 보호하고 어떻게든 보호하고 잘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그 고스란히 누구에게 피해가 오냐면 그 국민, 시민, 그 백성의 그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사회가 뭐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 살아있는 갈대를 통해서 우리 그 개인 국민 한 사람이 굉장히 탁월하고 뛰어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정치 지도자들이 무능하고 무지하고 또는 연약하면 뭐 구한말도 마찬가지죠. 연약하면 고스란히 그 백성이 고통받고 절망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저기 많이 읽지 못했는데 앞에 혹시 내용 중에 좀 이래도 마음에 와 닿는 부분 있어요? 앞에는 그냥 이 평화로운 거 나와가지고 너무 평화로운 거 나와서. 네. 저기 틀리네요. 음. 근데 앞에는 이제 아직 그 전쟁이 시작되기 전인 평화로운 거 또 일어나기 직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김이란 가족이 되게 나라가 편안하고 이것도 아직 편안하구나 이런 거. 그리고 너 내보내야 되겠다. 나가. 이거 안 되겠어. 계속 얘기하세요. 그 조선의 그 여자들이 생활이 나오더라고요. 그 뽕나무에서 누에 이런 거 김치, 배추김치 뭐 이런 거 하는데 그 가정 안에서 되게 살림을 막 하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근데 아직 여자들은 사회생활을 안 하고 그 이 남자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도 이제 다 극히 소수만 정치에 대해서 알고 또 아버지 같은 경우는 관심이 없는 거지. 그냥 이게 그냥 뭐 이렇게 문학적인 거에 관심이 있으시고 옛날 선조들 옛날 거에 빠진 거예요. 저저들은 그런 느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의 세대부터 이렇게 경계선인 것 같아요. 시대의 그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고 네, 그런 바뀌는 느낌. 저도 그런 거 느껴가지고 아니 근데 미국 명성황후한테 미국 편에 섰을 걸. 서야지. 청나라 편에 섰죠. 망해가고. 지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는 이제 결과론적이니까 지금은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그 당시에는 내가 아는 사람한테 손이 가잖아요. 미국 잘 모르잖아요. 청나라는 이제 아니까 자기가 아니까 그렇게 돼요. 네. 아직은 다 못 읽어서 그죠? 네. 근데 저는 그 순이인가? 네. 그 부인이요. 네. 부인이 남편한테 그 시대에서 이제 복종한 약간 이렇게 순종적이죠. 순종적이잖아요. 굉장히 이게 순종적으로 그려지는데 제가 여기 시골에 시집 왔을 때 그런 모습이 어르신들 사이에 좀 남아 있었어요. 우리 어머님 분들 주변에 동네 분들이 좀 있었어요. 뭐든지 아버지 먼저 할아버지 먼저 이런 그렇지, 거 그렇지. 그런 게 이제 있어갖고 그때는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또 세대가 이제 많이 우리가 이제 올라왔잖아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니까 근데 지금 이게 갑자기 읽으는데요. 너무 새삼스러운 거예요. 아니 그때는 내가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이제 20년이 흘렀는데 지금 이 모습을 보니까 와 진짜 이렇게 살아서 나는 이제 지금 아예 이런 생각이 없거든요. 똑같다고 생각을 남편하고 나랑 동등하고 이제 그게 많이 제가 생각이 변했어요. 진짜 시집 올 때 처음이랑 지금은 남편하고 나랑 거의 이제 동등한 거 아니야? 나도 똑같이 일하는데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되게 내조하는 모습이 되게 아름답게 그려지더라고요. 여기서는 아름답게. 아름답게 표현했겠죠?
그렇죠. 옛날에는 대단히 이제 좀 가부장적이고 순종적이고 그게 문화였죠 그 당시. 그게 문화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흘러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은 왜 과거와의 대화한다 그러잖아요. 아 옛날에 이랬구나,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참 행복하구나, 감사하구나, 고맙구나. 그러면서 이제 감정적 대화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문화였고 이것이 역사였구나. 그러면서 아 우리 조상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런 문화가 누적되어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그 문화를 누리고 있구나. 이런. 그래서 사실은 독서를 하고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 문화와 소통하고 만나면서 이제 많은 이제 체험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또 감동 깊었던 장면이 있어요. 저는 이제 제목이 이게 살아있는 갈대잖아요. 네. 이제 그 갈대를 이제 표현하는 그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란의 그 아들이 첫째 아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하고 막 이렇게 집을 떠나서 뭐 만주로 뭐 어디로 중국으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나라 독립을 위해서 이제 자주 독립을 위해서 막 싸우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제는 그거를 이제 못하게 막 짓밟고 막 감금하고 폭행하고 이제 감옥에 가두고 이제 그런데도 이제 이 첫째 아들이 뭐죠? 영춘. 네, 영춘이 이제 이 살아있는 갈대라는 이 저기 이제 이름으로 이제 불려지는데 이제 갈대가 이제 꺾으면 이제 다시 살아나고 또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이제 그 생명의 지속성을 이제 살아있는 갈대로 비유해가지고 끝없이 이제 투쟁하고 자기는 죽지만 자기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주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는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선조들이나 이제 그렇게 자주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고생한 이제 선조들에 대한 되게 고마운 마음들이 감사한 마음들이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더 그 시대적인 그 이제 구한말이나 그 일제 뭐 침탈이나 또 여러 이제 가정의 사대에 걸친 그 순환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는 그 민중들의 삶을 이 작품들을 통해서 이제 보니까 이제 이제 내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 역사가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이제 이어져 가는데 이게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를 통해서 가족이라는 거, 가문이라는 거를 통해서 다음 세대까지 이게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참 중요한 거구나 하는 그런 이제 책임감도 이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면서 이게 잘 살아야 되겠다. 지금은 이제 일제 뭐 그런 게 아니지만 이제 평화의 시대지만 그래도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던 책입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줬는데요. 이제 우리가 일제 시대 때문에 선명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일제 이게 뭐랄까 그 목표와 목적을 국가적으로 주는 거예요. 예, 저항해야 된다. 나라를 찾아야 된다. 그거 하나. 근데 이제 이런 평화의 시대 때는 우리 뭐 이제 여러 가지 삶이 다양해지죠. 평화의 시대니까. 그리고 자기가 선택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되게 좋은 지적을 해줬는데 이런 거예요. 자, 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내가 0세 때부터 내가 뭐 100살까지 산다. 나의 인생은 여기서 이 시간 안에 이 시간과 이 공간에 살다 가지만 이거는 계속 지속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이렇게 끝나지만 이걸 우리 역사라고 할게요. 역사 또는 삶.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저희 부모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 엄마 내 아빠 어떻게 살았지? 똑같이 나의 아이들도 우리 아버지 엄마 어떻게 살았지? 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끝, 이 끝,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인생의 그 마지막 종말이에요. 종말. 이게 마지막 내 인생의 종말, 마지막 내 인생은 언젠가는 끝날 거예요. 이 인생의 종말에 이르러서 나의 삶을 이렇게 쳐다봤을 때 어떤 모습일까?
그러니까 나도 나를 돌아보지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애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어떤 부모로 생각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평가받기 위해 인생을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는 어떤 철학이 있었고 어떤 가치를 추구했고 어떻게 살았어. 그걸 반드시 기억할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래서 이 마지막 내가 이 종말에 이르러 나의 마지막에 이르러 나는 어떤 존재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 단적인 게 그거예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대요. 사람 뭘 남긴대요? 이름을. 그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그냥 이름 석자가 아니라 그 사람 어떻게 살았니? 응? 우리 부모님 어떻게 살았니? 우리 부모님의 인생은 어떻니?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인생은 사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내가 역사의 한 중간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뭐냐면 역사의 사다리 역할을 하는 거. 예. 역사의 통로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역사는 어떤 역사여야 되느냐? 선한 역사여야 되죠. 아름다운 역사여야 되죠. 치욕적이거나 부끄럽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내가 통로로서, 그죠? 내가 역사 이 통로로서 뭔가 전해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 전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 가장 아름다운 게 뭘까? 가장 고귀한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나의 오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점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그래. 저도 이제 책을 쓰기도 하고 이제 자료를 남기기도 하고 그래서 좀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로 생각한 삶의 목사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그냥 한평생 먹고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 수많은 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의 이름을 남기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일한 박사를 기억하고 펄벅을 기억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그래도 뭐예요? 뭔가 가치 있는 것을 남기려고 부단히 애를 썼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름 나지 않더라도 나는 역사의 인생의 그 하나의 통로로서 나는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까? 어떤 아름다움을 전할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아까 얘기했듯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유전되고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좋은 교훈인데 이 펄벅의 살아있는 갈대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을 보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이랬구나, 이렇게 멋있었구나, 보석 같았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또 동일하게 우리 또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보석 같은 이런 그 유전자를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유전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유전자를 어떻게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세워갈 것인가,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 357절 접어놨네요. 네. 예. 갈대는 꺾여도 되살아난다고 말입니다. 그죠? 이런, 그죠? 살아있는 갈대 말입니다. 이 갈대는, 자 보세요, 우리가 갈대만이 안 그렇죠. 우리가 저 사리에 보면 이제 단풍이 지잖아요. 쟤네는 단풍이 질 거예요. 자, 지금 저 단풍은 저기서 끝이에요. 근데 또 내년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저기서 저 단풍이 땅으로 떨어져서 뭐가 돼요? 거름이 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또 나무가 또 어떻게 해요? 새롭게 또 새로운 뭐가 나와요? 나무 잎이 나와요. 걔는 또 단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워. 그러니까 뭐죠?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뭐가 되냐면 사실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거름이 돼야 돼요. 애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거름. 그래서 뭐 그런 시도 있죠. 이제 떨어질 때를 알고 떨어지는 그 자연, 나뭇잎은 얼마나 그 아름다운가. 자기가 여기서 내가 이제 여기서 퇴장해야 된다는 걸 알고 그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너무 고귀하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자라나는 이렇게 식물도 아름답지만
저렇게 나뭇잎이 돼서 붉게 물든 이쁘다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저기 교회 앞에 나뭇잎 막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너 사진 찍고 싶더라고. 예, 막 떨어지는 거요. 찍고 예, 막 떨어지는 거 보고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아름다워요. 이제 만약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쟤네들은 끝났잖아요. 이제 끝이야. 근데 끝인데 끝인 걸 알고 끝나는 거 스스로 없이 받아들이는 거. 그게 고귀하고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한 넉넉함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늙어감에 이렇게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막 자라나는 아름다움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늙어가는 그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거는 넉넉하고 풍성하고 양보하고 내어줄 줄 아는 그런 자리. 그 풍성함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내면의 덕을 계속 쌓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살아있는 갈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삶의 그런 내용들을 좀 바라보고 공부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마지막 시간인데, 다음 시간에는 그거예요. 다음 시간에 쓰기를 조금 많이 할게요. 오늘 결석생이 있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이렇게 한번 글을 좀 써보는 시간을 갖는데, 다음 시간에 칭찬한 고래도 춤추게 한다. 예, 그리고 칭찬 훈련하라. 그러면 사람도 건강도 돈도 다 얻는다. 맞아요. 칭찬을 많이 하면 이렇게 된대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8주 아니에요 원래? 그리고 이거 하고 8주는 이제 우리 이제 같이 모여서 이제 뒤풀이 식사 같죠. 빨리 끝났지? 그죠? 마지막이라 그래서 예. 벌써 이렇게 많이. 네, 벌써 금방 지나가죠. 처음 할 때는 좀 더딘 것 같은데 한 번 하고 나면 쑥 지나가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한 달 쉬고 또 이제 겨울에 또 하거든요. 겨울에 하세요? 3월달에 하는 게 아니고? 예, 겨울에 해요. 겨울에 이제 겨울에 이제 이 농사가 끝난 사람들이 있어갖고, 농사 끝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 농사 끝난 사람들 위주로 이제 이 주변에 책을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이 있대요. 그분들도 그래서 그분들 같이 또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도 한번 저도 많이 얘기 전해드리고. 네네네. 그렇게 해서 애기 엄마 아는 분들도. 근데 이제 이게 중간이라서 자기가 못 들어오니까. 다음에 또 괜찮은데 그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다음에 들어온다 했는데 어쩔 수 단락 끝나는데 이게 그걸 무슨 알고는 있어요. 그 팜플렛 걸려가지고 다들 알고는 있어요. 내가 여기 단속되니까 거기 알고는 있더라고요. 진도 나가는 게 아닌데. 맞아, 내가 책 한 권 읽고 그거에 대한 거에서 너무 좋다. 한 권을 이렇게 다 하는 거라 좋은. 그렇죠. 또 우리가 책을 혼자 읽으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그리고 책을 또 이렇게 풀이해하고 같이 해석하고 같이 나누면 맞다. 그리고요, 책을 읽어도요 생각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치 맞아. 받아들이는 생각이. 그렇죠. 그래서 더 좋아요. 맞아. 그런 면에서 같이 고민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가 8월 이제 다음 11월 달에 끝나잖아요. 그럼 11월 쉬고 12 한 달 정도 쉬고 12월 1월 달부터 원래 이제 이 여기는 농사철이 있어갖고 3월 달부터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3월 달부터 막 농사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가외로 좀 한다고 보면 돼. 작년의 시작도 겨울에 했어요. 일기를 겨울에 했어요. 겨울에 1월 달에. 일기를 겨울에 했어요. 겨울에. 그때 12월 달에 했나? 새해 들어가면서 바로 하긴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그때 이제 좀 농한기라 그때 시간이 많잖아요. 그때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셔서 좀 이제 같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또 3월 달에 또 이렇게 준비하면 되고, 그래서 오늘 이게 이제 아직 책은 다 안 읽었지만 소감은 어떠세요? 오늘 전체 좀 같이 본 이거 좀 해보세요. 이제 이거 이제 제가 돼지 그때 아까 사모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할아버지의 그 역사를 아들이 방귀를 들고 막 그런 걸 자꾸 느끼면서 와 진짜 이거 왜냐면 아들이 그 아버지를 약간 비판하면서 맞아. 보는 시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손자가 또 아버지를 비판하고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비판하고 이러는데 근데 그런 걸 조금 느꼈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런 식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근데 저는 제가 궁금했던 게 오늘 풀렸어, 사실은. 제가 궁금했던 게 지난 시간에 쭉 가치에 대해서 계속 네. 하셨잖아요. 근데 가치를 우리가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왜라는 말이 자꾸 붙었어요. 왜냐? 저는 막 이렇게 하면서 내 인생이 중요하다고 느꼈거든요. 나 내 인생 즐기면 되지. 즐기는데 난 즐기고 싶어. 그치 중요하지. 내 인생 즐기고 싶은데 누가 방해하냐고. 그치 내 인생 중요하지. 근데 가치를 자꾸 얘기하셔서 가치랑 내 인생 즐기는 거랑 자꾸 이게 어긋나는 거예요. 충돌한다는 거죠. 충돌을 자꾸 했어요, 사실. 근데 내가 문학을 이제 이렇게 접하고 그 다음에 악기는 가야금을 배우고 있고 자전거도 막 타고. 가야금도 배워요? 가야금이요? 가야금 배우고 있어요. 연주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1월달에 시작했는데 그 가야금 선생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세종 국악사에서 배우는 거예요? 아니요. 세종 국악당에서 은퇴를 하셔가지고 이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제가 1호가 됐어요. 그래서 1대1로 하고 있고 지금 2호는 이제 다음 주부터 저기 젬마 그 샌드위치 네네. 그분 제가 그래서 우리 셋이 우리 이제 두 분이 젬마에서 이제 배우기로 했고 저는 이제 그 민요 있잖아요. 네. 그거를 배우는 그 즐거움이 굉장히 커요. 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국악음악회 하잖아요. 네. 이번에 우리 판소리 와서 하시거든. 판소리 명창이 와서 하시고 그다음에 장구 하시고. 그쵸. 우리 선생님을 모시면 뭐. 그러니까 선생님 나는 선생님 찾았는데. 가야금 선생님 있으시죠. 그러면 그거 공연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11월 20일 날 저녁 때 우리 교회에서 하거든요. 국악음악회가. 국악음악회거든. 그러니까 타이틀이. 우리 선생님이 거기서 정년퇴임 하셨고 진짜 알았으면 이 사람들 안 초대 안 하고 거기 초대하는 건. 근데 이제 선생님 물론 아시는 분들이 오시겠지. 그리고 그거 뭐야 가야금이랑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해금인가? 그거 전공이신데. 와 해금요? 이거? 그거 말고요. 이렇게 아쟁 아쟁. 전공이신데 그냥 저는 그게 좋아요. 그 선생님이 그 왜 그 민요 있잖아요. 네. 그 모든 거에 대한 역사를 수업 중에 다 가르쳐 주거든요. 그게 알아야 되니까. 예를 들면 밀양아리랑을 이렇게 곡을 하면 노래도 하잖아요. 그러면 밀양아리랑은 이런 뜻이 있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분하고 같이 다음 주. 저는 이제 곡은 많이 나갔는데 아직은 다 해야지.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 무슨 얘기했지? 가치요. 그래서 그 가치가 제가 느꼈어요. 공방 수업 중에 갑자기 머리에서 불이 팍. 그렇구나. 왜냐? 가치. 나는 나만 생각했기 때문에 즐겨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짧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끝나면 간다 했잖아. 그걸 생각을 안 한 거야. 내 인생 즐겨야지. 나만 생각한 거야. 그리고 내 엄마가 새엄마고 엄마가 친엄마를 제가 모시고 왔거든요. 만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5살 때 헤어져갖고 30년을 했다가 이제 만났는데 저가 엄마를 원망을 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자식하고 헤어졌다가 만났는데 병들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래도 자업자득이라고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그냥 내 그 심정으로 마음으로 그냥 엄마를 본 거지. 그냥 엄마는 자업자득이야. 내 옆에서 내가 볼 거야. 어떻게 말년을 어떻게 하시나 내가 본다. 아주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한 가지가 깨달은 게 엄마의 역사가 있었다. 그렇죠. 그거를 나는 깨닫지 못하고 엄마는 무조건 비난한 거예요. 그렇지. 우리 결과만 보니까. 엄마는 못 살았다. 내가 엄마 없이 엄청 고생을 했다. 그러니까
나는 막 즐기고 막 이런 우리 아버지는 또 많이 즐겼기 때문에 엄마랑 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이게 이 문학에 나오잖아요. 그렇지, 영향을 그렇지. 받고 내려주고.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큰 걸 너무 큰 걸 깨달아갖고 내가 그렇죠. 그 가치에 대한 걸 굉장히 수업 시간에 너무 깨달아서 네. 이게 뭔가 네. 지킨다 가치 있는 삶이 그래서 중요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에 우리가 네. 우리 책을 읽는다는 게 뭐냐면 어떤 의미를 찾는 건데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이거는 우리가 보통 그걸 형이하학적이라고 하거든요. 물질 이렇게 유물론이라 그래요. 뭐 이제 이게 유물론은 경제학 용어인데 유물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모든 세상은 물질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래 형이상학적인 것이 그 인생을 변화시켜요. 머리에 딱 불이 들어오듯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자, 내가 돈을 벌었어. 돈 버는 다음에 뭐야? 그럼 행복하게 살아. 근데 그 행복은 그러면 영원히 행복할까?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추구하냐면 인생은 쾌락을 찾아요. 쾌락. 근데 쾌락도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육신적인 쾌락이에요. 먹고 마시며 즐기는 거. 근데 이거는 얼마 못 가요. 네. 다행이네요. 그렇죠. 다행이야. 이건 얼마 못 가. 즐겁긴 하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맛있는 걸 계속 똑같은 걸 먹어봐요. 네. 그 맛 없어지잖아요. 네. 인간은 진리거든 거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이 이 쾌락을 조금 더 정신적인 쾌락을 찾는 거예요. 그 정신적인 쾌락이 뭐냐? 지적 쾌락.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학파 중 에피쿠로스 학파라 그래요. 이 학파가 이제 뭐냐면 지적인 쾌락. 그래서 육신은 굉장히 초보 단계. 정신적인 중급이에요, 중급. 그러니까 정신적인 쾌락은 뭐냐? 우리 책을 읽고 느끼고 감동하고 또 책을 쓰고. 그러니까 저도 막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제 책이 인쇄에 들어갔어요. 이제 인쇄가 들어갔는데 다시 그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점검해 보면서도 내가 내 책을 또 빨려드는 거. 내가 이렇게 책을 썼구나. 이게 뭐냐면 쾌락이에요. 정신적 쾌락, 지적 쾌락. 내가 이렇게 성취했구나. 내가 이런 걸 표현해냈구나. 근데 여기서 더 큰 쾌락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쾌락이 영적 쾌락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뭘 찾아요? 결국 궁극적으로 종교를 찾아요. 종교를. 그 종교는요 어느 정도까지냐면 자 정신적인 쾌락은 기준이 나예요. 여기까지 다 나야 나. 근데 영적인 쾌락 하잖아요. 나가 아니라 너가 돼. 나는 없어도 돼. 나는 그거 자체가 기쁜 거야. 당신의 삶이 어떤데? 당신이 뭐 때문에 하지? 왜?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거. 이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무의미하다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다고 즐기는 거예요. 그거를 즐기는. 그래서 이 세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 갈등하는 거 있잖아요. 20대 때 우리 20대 때는 다 20대 때 만나 사랑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만나요. 욕심적인 것 때문에. 외모, 학력 이런 것 때문에 만나요. 근데 2단계로 발전하지 못하면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격 차이가 그래요. 성격 차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결혼 대상자를 찾을 때 2단계까지를 염두에 두고 찾지 않으면 결국은 여기서 또 중간에 또 갈등하고 왜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저희 아내랑 제가 비슷한 게 좀 있어요. 비슷한 게 뭐냐면 영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 뭐 같은 이제 종교 안에 테두리에서 만났으니까 책을 좋아하는 책을 좋아하더라고. 처음 만났는데 시 좋아하고 나는 이제 그게 전공이고 거기 오는 기쁨이 있거든요. 문학을 하는 기쁨이 있는데 저는 지금도 대학 가라면 난 국문학과 가요. 지금 다른 과 싫어요. 근데 그런 이제 문학적 가치가 있다 보니까 호응이 되는 거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울 때 갈등할 때도 많죠. 불편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정신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나누면 거기서는 희열 있고 기쁨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는데 결국 궁극적 쾌락은 뭐냐면 이제 이 쾌락은 우리가 이제 쾌락하니까 다 육신적인 쾌락만 생각하는데
지적 쾌락, 이제 지적 쾌락, 지성적 쾌락, 그다음에 이제 영적 쾌락을 다 기쁨, 희열. 그래서 이제 왜 교회에서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게 영적 쾌락이에요. 근데 그 은혜 받았다는 게 정점이 뭔지 아세요? 그 정점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희생하여 누군가가 잘 된다. 이런 거를 그래서 종교인들이 못 말리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갖고 이게 바로 뭐냐면 자기를 무너뜨리고 남까지 가는 그런 이 안에 있는 어떤 이런 그 쾌락 본성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이제 우리 임명실 점점 이 지적 쾌락을 막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치가 뭘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내가 그냥 맨날 식당에서 일을 하고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애들 잘하는 거 보고 그 나중에 아까 얘기했죠. 애들은요 항상 부모의 야당이 돼요. 애들은 그죠? 여기 소설에 나오잖아요. 부모랑 같은 길을 안 걸어요.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애들도 너 목사 될래? 그러면 한 명도 목사 된다는 게 없어요. 왜? 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지만 우리 애들은 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근데 나중에 깨닫겠죠. 우리 아버지 엄마가 참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가치 있는 삶을 사셨구나. 나중에 지금은 그래서 애들은 항상 야당이 되는 거예요. 부모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애가 야 너 왜 내 말 안 들어? 인정해. 우리 애들도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들어봤겠어요. 우리 큰 아들은요, 내가 가는 데만 독서수를 했기 때문에 걔는 책을 무지하게 읽었어요. 지금도 이제 가끔가다 책을 보긴 하지만 가끔가다 토할 것 같아요. 책만 보고. 왜? 하도 아빠가 책을 읽혔기 때문에. 근데 걔 어렸을 때 책을 되게 좋아했지만 또 책을 계속 강요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래도 본인이 나한테 책 추천해주기도 하고 나도 책 이거 읽어봐야 돼. 그거 이제 책 보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런 면이 없잖아.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계속 이 책을 보면서 이 안에 있는 이들이 생각했던 가치 이런 것들을 참 좀 추구하다 보면 이런 거 우리 안에 이제 이런 것이 없어져요. 우리가 허무하다는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 인생은 문화적인 인생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인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60년, 70년, 80년 이것 때문에 싸웠어요. 먹고 사는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까지 못 가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니까 그 다음 오는 게 뭐예요? 이게 이제 이걸 준비했어야 되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허무해져요. 근데 이게 이제 또 차잖아요? 그럼 또 이게 오지 않으면 또 고통받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독서를 통해서 미리 잘 준비해 나가는 것이 지혜다.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읽는 데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 쓰셔야 됩니다. 요즘에 세 줄이라도 쓰고 있어요. 잘하셨어. 이거 읽다가 갑자기 쓰고 싶은 마음이 맞아.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써야 돼요. 아유, 맞아. 그거 순간 또 지나면 잊어버리지. 순간 지나면 또 없어지잖아요. 그날을 기록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기록하는 것도 이제 쓰고 저녁에 기록하는 게 또 재밌더라고요. 맞아. 몇 개 안 되는데 한 2개라도 하나라도 쓰고 여긴 또 그 감성 있잖아요. 감성을 또 책보다 감성 아니면 저 나무 저 보잖아요. 그거를 뭐 쓰고 싶을 때 빨리빨리 쓰고 노트가 한 3권이 되는 한 줄이라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게 지금 쓰고 있는 그 에너지가 채워지고 있고. 맞아요. 제가 이제 막 예를 들면은 예전에 이제 일만 쭉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많이 지쳤어요. 제가 그렇지. 지치고 이제 그때만 해도 선생님도 없어요. 이 시골에 생각해보면 누가 그 관심 있고 선생님이 누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냥 지치는 거예요. 하루 일하고 나면 몸이 피곤하고 채워지는 거는 없고. 근데 돈이었잖아요. 그렇죠. 돈을 보면 이제 기쁨 잠깐 반짝인데 돈도 맨날 돈 이렇게 하고 그것도 별로 그렇게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이런 거 하면서 문학을 이제 접하면서 기쁨을 알아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갑자기 이게 이제 돈이 중요하기는 한데 내가 돈을 이제 이 문학이라는 거기에 막 쓴다는 기쁨도 있고 그러니까 돈이 값어치를 이 돈의 가치를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맞아. 예전에는
왜냐면은 돈으로 옷 사야지 이런 것만 그렇지, 많이 그렇지. 물질적인 유물론적이지. 나 이제 알은 거예요. 그때 내가 왜 자꾸 물질적인 것에 쿠팡에서 자꾸 사들이고. 근데 지금은 이제 돈의 가치를 다른 것으로 바꿔 나가는 그 지금 변화하고 이 생각이 이제 좀 바뀌었어요, 많이. 그러니까 더 행복하죠. 그렇죠. 이게 채워지는 게 있지. 그치. 채워지는 게. 돈을 물질적으로 그 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받은 거예요. 그 물질적인 거에 계속 쓰고요. 너 가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자기는 새로운 걸 사는 거예요. 유행이 지났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저 사람은 여기에서 이제 그 사고 남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기쁨을 느끼는구나. 근데 나는 그거는 이제 아예 관심이 없거든요. 사고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10대 빼고 20대부터 30대까지 책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한 그 10년 동안 한 3, 4천 권의 책을 읽은 것 같아요. 10년 동안. 젊은 날. 젊은 날 책은 철학책, 막 뭐 이런 뭐 이제 어떤 사상서, 뭐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어깨에 뽕이 들어가 갖고 뭐 아는 척해야 되니까 사회 서적, 뭐 문학 서적보다는 문학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그 10년 동안 그러니까 20살부터 30살까지 그 10년 동안 40세, 50세, 20년을 살은 거예요. 그거 갖고. 근데 어느 날 목사인데도 책을 안 보는 게 아니거든요. 공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문학을 안 읽고 그걸 읽었기 때문에 목사님 이제 안수 받고 목회 이제 첫 담임 목회를 하는데 근데 말씀 준비해야 되니까 성경은 있는데 보니까 책을 안 읽는 거죠. 어떻게 목사님이 속으로 책을 안 읽으실까 막 그러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읽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오다가 뭔가 내가 속된 말로 앵꼬가 났구나. 20년 동안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2018년부터인가 이렇게 자다가 부쩍 일어나갖고 내가 한심한 거예요. 내가 뭘 못 찾고 있지 지금. 그래서 보니 내가 독서가 없구나. 내가 읽기 공부를 내가 중단했구나. 그 젊은 날 10년 동안 그렇게 책을 읽던 것을 지금 이제 없앴구나 내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오늘 그래서 이제 이거 내가 몇 년도 읽었나 보려고 내가 전 이거 목록을 해놨거든요. 2018년부터 보니까 2018년에 122권을 읽었더라고요. 2018년에 그래서 이제 기록을 남긴 거. 그때까지는 또 그냥 읽기 막 안 썼어요. 2019년도에 또 슬럼프가 있어서 그런지 한 60몇 권밖에 못 읽었어. 2020년도에 또 100몇 권, 이제 뭐 2021년, 2022년 올해도 이제 한 거의 80권 정도 이제 읽으면서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책을 읽고 책을 보면서 이제 경험하고 느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경험과 느낌들이 이제 내 안에서 계속 쌓이면서 이게 이제 내공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독서하면서 또 쓰면서 하다 보면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고 많은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솟아나고 또 새로운 생산적인 것들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도 만들어가요. 내가 소중한 가치,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가치를 끌어가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7주하고 그 다음 주에 우리 한번 또 식탁 교제로 하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